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를 당신의 모상으로 지어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생명을 수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풀어봤었는데요. 첫째는 보조 생식술, 그러니까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인간 강화 혹은 증강이라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다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자연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은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조 생식술과 강화 같은 새로운 의학 기술은 동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기존의 가족 관계를 뒤흔드는 면들, 또는 능력주의랄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가진 사람 또는 가지지 못한 사람, 형편이 차이가 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각각 다르게 반응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태하기 위해서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사고 파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그런 마음들을 모으지 못하게 한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제 동기 신부 한 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 동기 신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면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외모라든가, 그죠? 키라든가, 아니면 타고난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누구도 사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얼굴이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주신 체격이 이랬고, 또 태어나 보니 내가 받은 재능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지요.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얻은 것이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볼 때도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그게 자기 탓은 아니지 않는가.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거나 나쁜 짓을 해서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닌데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자기 탓 없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인간 강화나 증강 같은 기술들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얼굴이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 싶으면 돈 주고 내가 수술하면 되지, 그죠? 아니면 키가 작아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또 병원 가서 이렇게 돈 주고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되다 보면 남들을 볼 때도 똑같이 좀 그런 잣대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얼굴이 못나서, 아니면 키가 작아서, 아니면 타고난 재능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탓 아니냐. 왜 병원 가서 얼굴 안 고쳤느냐. 왜 키를 더 안 키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사람이 원해서 얻는 것도 아닌데 원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사람들한테 노력 안 했다 그렇게 탓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역시 생명의 시작에 관련된 문제의 계속입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올해 초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낙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논쟁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삶이란 것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져 있다, 또 선물이다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낙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현황들을 소개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잘 됐는가 또는 잘못됐는가를 일일이 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목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그 낙태를 경험했던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되었었습니다. 본당에서도 이제 고백성사를 듣고 하다 보면 이런 관련된 얘기들을 듣지요. 그래서 이 낙태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심리적인 트라우마 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다루면 혹시나 또 상처가 덧날까봐 또 마음을 또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지난주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 그것을 좀 크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4월 11일, 그러니까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또 270조를 손을 봐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그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형법 제269조, 270조였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것을 피해가는 다른 규정이 있지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법이 규정하는 몇 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던 것이 그동안의 실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법에 관계없이 낙태를 좀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하는 취지로 위헌 소송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올해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기까지 낙태를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 또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각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 또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입장, 이 양 진영이 크게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뭐 한단 일단락 짓는 것이 올해 4월 11일에 그 낙태죄 헌법 불합치 요건이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낙태죄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하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 하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임신 초기의 낙태, 극히 초기의 낙태는 임산부의 그 자기결정권, 이것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만큼 이제 조금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대체로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거나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은 하나 아시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수년간을 뜨겁게 달궜던 낙태 논쟁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나 하면 양측 진영의 이제 충돌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뱃속에 있다 해서 사람 생명이 사람이 아닐 수 있느냐, 태아도 생명이다. 그리고 그 태아를 우습게 알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죽이는 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애 낳는 기계는 아니지 않느냐. 애를 낳고 기르고 하는 그 책임이 많은 부분이 어쩌면 대부분의 책임이 여성들에게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뜻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신했으면 무조건 키우고 낳아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이제 물음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반대되지 않아도 되는 이 입장들이 그동안 싸워왔는데요. 그런 면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이제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뱃속의 아기라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닿아 있는데요. 뱃속에서 이미 이제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한 생명이 생명으로서 살아나는 그 과정, 이걸 연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가로막을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이 아니고 배 밖으로 나와야 생명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지요. 그런 면에서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약하디 약한 존재일지라도 분명히 인간 생명이니까 소중한 것이다 라고 보는 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심각할 정도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가 완전히 합법화된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낙태를 그동안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걸 형벌로 묶어놔도 형법으로 묶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암암리에 너무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쉽게 없앨 수는 없다 하는 입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걸 하지 마라, 낙태를 하지 마라 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생명 문화, 생명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를 갖고 내자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 입장은 또 반대 입장 나름대로 어떤 타당한 면들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생명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유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결론을 지었던 게 로 대 웨이드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의 그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그 가치, 생명의 소중함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태아의 생존권 사이에서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요거를 놓고 첫 번째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대법원은 임신을 초기, 중기, 후기로 이제 나눠놓고 초기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기 이전까지는 이 태아가 몸 밖으로 나와도 도저히 생존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살아날 힘이 없는 이 단계에서는 낙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사는 자꾸 이제 바뀌고 있죠. 예전에 우리도 법으로 28주, 임신 28주 이후로는 낙태를 못한다 였는데 그게 그때만 해도 28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 조산한 아이들은 살 길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사는가 하면 23주에 태어나도 살아납니다. 그만큼 이제 당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있을 때 낙태라도 괜찮다. 이런 논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미국에서 이런 그 판결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태아의 생존 가능성 이 기준을 갖고 임신의 극초기에는 낙태가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하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또 귀여겨 들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한 아이가 잉태되었다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결코 여성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성 혼자만 아기를 뭐 잉태하고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남자 없이 혼자서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분은 딱 한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분이시죠. 예. 성모님 말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 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책임도 남녀 함께 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예컨대 낙태죄만 해도 낙태죄를 지어서 이렇게 뭐 처벌을 받게 된다 할 때도 그 처벌은 항상 여성에게 가는 것이지 남자가 낙태에 대해서 뭐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녀 간의 공평치 않은 책임 문제 이것을 갖다 제기했고 이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양육의 책임도 그랬죠. 우리는 여태에도 남자들이 책임을 안 지고 어딜 가버리면은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된 상태에서 낙태를 하지 마라 하고 막아놓기만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이 아니냐, 강요고 폭력이 아니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죠.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그 출산율 얘기하고 요즘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시에 애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 별로 도와주는 것 없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만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여성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임신을 했으면 낳아라. 생명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 생명이 축복받는 삶으로 태어나고 살 수 있도록 딴 사람들이 도와주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막상 도와주는 것은 잘 하지 않고 의무만 그러니까 출산과 양육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 이것 또한 가혹한 일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지요. 이것 역시 이제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점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사는 것만 생명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차별받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애를 낳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혼모 이제 한부모 가정 이렇게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놓고 키워라 이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였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소중한 또 얘기였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였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무리 약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태아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여성들이 이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고 또 더 나아진 세상을 그 다음 때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명의 존엄함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여성 차별받는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을 누리게 하자는 얘기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두 쪽 다 좋은 일을 하자고 좋은 뜻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도 좋은 일을 갖고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두 그룹이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두 그룹이 서로 차이 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또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분들 또는 차별 없는 사회를 주장하는 분들, 이게 사실은 대립되는 주장이라든가 서로 밀어내는 주장만은 아닌 것이죠. 다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주장의 그룹들이 서로 어떻게 잘 토론하고 어떻게 차근차근하게 잘 문제를 풀어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느냐, 이게 목표인 셈입니다. 이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들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목표를 갖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차이들을 차근차근 토론하면서 합의를 봐가면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적어도 1년, 2년간 한국의 토론 지형이랄까요?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방식은 그렇게 순조롭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태아의 생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룹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전혀 무감하거나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생명권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한국 사회에 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들이 되겠고 한국 가톨릭 교회도 그렇겠지요. 과연 우리 교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가? 결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가톨릭 교회가 이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해온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참 이렇게 차별을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이름을 얻으러 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영세를 받으러 오셨는데 나도 이름 좀 가지고 싶다 해서 오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전에 딸을 낳으면 딸 이름들을 너무 형편없는 이름들을 주시고 했죠. 이제 좀 그만 낳아라. 종말이, 그죠? 딸 좀 그만 낳아라. 뭐 언년이, 그죠? 이런 이름들. 차마 남 앞에 가고 내 이름이 무엇이다 얘기하기 부끄러운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래 그 딸이라고 그렇게 이제 밀어놨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성당에 와갖고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얻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었어요. 집에서 그래 종말이 언년이 갓난이라 불리던 분이 이제 성당에 오면 안나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것이었죠. 그런 작은 일부터 해서 결코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교회가 둔감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대들 있잖아요. 다들 어디에서 만든 것이었습니까? 가장 유명한 여대라면 뭐 아무래도 이화여대일 것인데 개신교에서 만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효성여대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들, 신부님들, 선교사들이 왜 여대들을 만들었을까요? 예전에 딸이라고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죠? 아무리 딸이 똑똑하고 재주가 넘쳐도 딸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대신에 오빠, 남동생 밥 해주라고 집이 어려우니까 나가고 뭐라도 좀 벌어오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도 돈이 있는 집에서도 또 좀 능력이 되는 집에서도 딸을 학교 안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딸을 내놨다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나
시집 갈 때까지 우리가 곱게 키웠다가 이제 시집을 잘 보내는 게 그게 잘하는 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믿고 보내시라고 딸들 걱정 말고 보내시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여자 대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이라든가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코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그 종교인들이나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가 무관심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 없던 것들을 처음 만들어낸 그룹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었습니다. 이 종교인들 교회였습니다. 이분들이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 미혼모 시설이라든가 그죠, 영아원, 과원 뭐 이런 것들, 또 입양 사업들, 가톨릭 교회가 그 한가운데에서 열심히 일들을 해왔었죠. 지금도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큰 시도마다 가톨릭과 연관된 그 미혼모 시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논쟁 과정에서 지난 1, 2년 사이에 싹 다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가톨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시각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그동안 성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교육을 또 도입해 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회 교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들 묻혀버리고 그냥 태아의 생명이라는 하나의 가치에만 눈이 한정돼 갖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인권 문제에는 아주 등을 돌린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심하게 말하자면 매도되고 했던 게 지난 1, 2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반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이제 일들을 겪었었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차별받는 여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한부모 가정 같은 가정들이 겪는 한국 사회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지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그 가치가 좀 묻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가치에는 아주 눈을 닫아버린 그 잔인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하는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지난 2년, 적어도 2년간을 한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 그냥 마냥 덮어만 놓고 그냥 목소리 큰 쪽으로 결정되면 되겠지 하고 기다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낙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낙태 추정 건수가 약 17만 건인데 이게 2010년 조사입니다. 기혼 여성들이 이제 훨씬 많이 이 낙태를 해왔었고요. 임신 중절률은 OECD 주요국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5.8%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의성의 약 60%가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았고, 피임했다는 경우에도 좀 불확실한 방법으로 피임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는 시점에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고, 그런 상황을 갖다가 낙태라는 어쩌면 쉬운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지요. 그런 가운데 지난 2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이라기보다는 차분한 토론과 생산적인 합의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선동의 장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컨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보도인데요. 가톨릭대에서 생명윤리 분야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구인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인터뷰 기사를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가톨릭 입장에서 또는 교회 입장에서 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싹 다 묻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사의 타이틀이 제목이 이렇게 나기 때문입니다. 강간당해 임신해도 아이는 나야. 이렇게 신문의 제목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기사는 읽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강간을 당한 것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아이를 나보고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 이게 그 태아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라면 너무 몰지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쪽으로 확 무게추가 기울었죠. 실제로 인터뷰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제목이 저렇게 붙으니까 얘기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또 장애, 그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생명을 이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 줄 아느냐. 그런데도 임신했으니까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선동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다만 선동에 불과했다는 것은 여태 우리나라의 법률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269조에서 여성의 자기 낙태, 그 다음에 270조가 의사 등의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거의 사문화될 정도로 그동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자보건법 14조라는 것이 특별법의 형태로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는 이제 5가지 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거나 또는 근친간에 임신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한국 사회를 이제 뒤흔들었던 낙태죄 이 문제, 여기에서 처음부터 장애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해당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거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든지 말든지 한국 사회에서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문제였고 이미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들이 강간당해 임신해도 아이는 낳아야 이런 것들이 전면에 걸렸던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선동이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선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좀 솔직한 고백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뻔히 알면서, 이런 내용들을 익히 알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또는 사람들의 여론을 갖다가 한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강간에 의한 임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실태조사 그 결과인데요. 2018년 조사니까 아주 그래도 최신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왜 낙태를 하게 되었나 하는 그 조사에 대해서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분들은 0.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면으로 끌어내면서 마치 이것이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한 사람들은 저는 그 의도를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태를 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제일 컸던 게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였고요. 그 다음에 32.9%가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고용이 힘들다거나 또는 소득이 적어서 애를 낳아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31.2%는 자녀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터울 조정 같은 경우들이
그런 것인데요. 애들 연년생 낳아놓고 키우자니 너무 힘들다. 뭐 그러니까 하나는 없애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태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들은 폭력이라든가 의학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금전적으로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능히 함께 뜻을 모으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이런 세상을 좀 바꾸려고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낙태라는 길을 이제 선택하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그냥 애를 키우기 힘들면 애를 없애면 될 것 아니냐.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면 애 키우기 좋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애를 없애도록 하자. 그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을 것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이미 익히 봐온 어떤 부조리의 연장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낙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1980년대 중반입니다. 86년 요 무렵부터 우리나라의 낙태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80년대 중반부터 전국 병원에 초음파 기기들이 다 보급이 되고 태아 성감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기술들이 이제 쭉 퍼지고 나니까 낙태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계로도 알 수 있는 게 자연 상태의 출생 성비는 100대 106.4 그러니까 여아가 100명이면 남아가 106.4명쯤 됩니다. 이게 자연 상태 출생 성비인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 비율이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립니다. 영남 지방은 최소 100대 120을 기록합니다. 희한하게도 대구 경북은 이게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온 거죠. 아들 낳는 비율이. 심지어는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93년, 94년 이때쯤 되면요. 아들과 딸 이제 그 비율이 아들 130대 딸 100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 중에는 어릴 적에 남학생들이 여학생 짝하고 자리 한 번도 못 앉아본 애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수가 안 맞았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라고 워낙 많이 낙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낙태를 했을까요? 딸 낳아서 기르기가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딸이니까 그만큼 차별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죠? 딸 낳아서 이제 제대로 키우고 딸과 함께 참 이런 뭐 좋은 것들을 뭐 함께 누린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낙태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불합리하다 느끼면서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은 딸들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차별받는 세상에서 또 딸도 태어나갖고 또 힘든 걸 갖다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대 결혼 적령기에 있는 20대 중후반 또 30대 초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그 성차별로 인한 그 낙태 이 세계를 그 한 건대를 뚫고 지나온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도 결혼 적령기에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원한다면 낙태를 좀 더 쉽게 하자, 자유롭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여성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요. 왜 여자라고 해서 그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왜 차별받아야 되느냐? 근데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방식이 그럼 태어나지 않은 애가 안 태어나면 될 거 아니냐? 못 태어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차별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차별이 싫다고 남자 할 것 없이 다
태어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방향이 아니라 어떤 출산이라도 어떤 양육이라도 축복받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까, 그렇게 얘기를 돌렸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비록 남들 보기에 번듯한 출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까, 우리가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대신에 그냥 차별이 싫으니 불행하게 태어날 또는 차별받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를 그냥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방법이겠다, 이렇게 답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생각해 볼 일이죠. 이 아이의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제 귀엽게 보이는데 다른 아이들하고 좀 생긴 게 조금 다르죠. 얼굴 위로가 없습니다. 그죠? 문외증이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이제 관장하는 뇌간이라는 부분, 그 부분만 남아 있고 생각을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보통은 이런 아이들은 죽어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사산되거나 아니면 태어나도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니콜라스 코크라는 아이인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3살까지 기적적으로 생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 맞습니까? 분명히 사람이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아이의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이 가족들도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아이 니콜라스는 분명히 우리 아이고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성장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사랑했고 이 아이도 우리를 사랑했다. 이걸 갖다가 믿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3년의 짧은 삶이지만 나름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영국 사회가 키워낼 수가 있었던 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약속들 내지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남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가진 것을 다 가진 것을 못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인간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랬다면 이 아이를 문해증이라고 진단받은 뱃속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 잃었다. 제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죠? 제가 팔이 하나도 떨어져 나갔다.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죠. 가령 머리가 없다. 제가 사람입니까? 그때는 조금 다를지 모른다. 이식 수술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리를 갖다가 잃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다리를 이식받아서 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신부가 그대로 있는 거지요. 팔이 제가 잘렸는데 딴 사람 팔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박신부입니다. 제가 간을 남한테 받았다 해도 제가 누가 다른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뇌를 제가 딴 사람 걸 받아 넣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뇌를 준 사람인가요? 이때 좀 주춤합니다. 그죠? 그만큼 뇌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 그 뇌가 없으니 인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의 행복과 이 아이의 생명의 가치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신뢰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이 아이는 어딘가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살까지 사는 건 고사하고 일주일도 못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보자고 온 가족이 달라붙고 병원에서 애를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짧게나마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가족들이 행복을 얻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생명의 가치나 존엄성들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게 공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3일 날 분당에 있는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있는데 그 오빠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동생인 아이가 2.14kg의 미숙으로 나왔고 이미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심장에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12지장 폐쇄증과 심방 심실 중격 결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일단 막힌 상태고 심장도 안에 모양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수술은 이제 태어나고 6개월 안에 해줬어야 되고 이제 12지장은 빨리 뚫어져야 돼요. 이제 장이 이제 막혀 있으니까 얘가 뭘 먹어도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멍을 빨리 뚫어줘야 얘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12지장 절제술을 12월 26일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12지장을 뚫어주면 후유증 없는 완치가 가능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그 쌍둥이를 키우고 또 이러는 뭐 병간호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수술을 하루 앞둔 25일 날 밤에 건강하게 태어난 오빠만 데리고 부부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나요? 병원에서는 애를 빨리 수술해야 얘가 살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해주려면 미성년자니까 얘한테 대해서 수술 동의서를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 난리를 겪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일의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서 없이도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까스로 어떻게든지 연락이 되었고 결국은 잘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있을 때 어떻게 같이 살까, 어떻게 그걸 힘을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할까, 거기에 정신을 쏟고 힘을 기울이는 대신에 너무나 쉬운 방법, 약하다 또는 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버리고 가는 길을 자꾸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화해할까, 용서할까 이걸 노력하기보다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부족한 애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대신 태어나지 말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낙태의 구체적인 뭐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뭐 제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목표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사건을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버립니다. 그죠? 자꾸 버리고, 제쳐내고,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반대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아침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박모세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벌써 20대로 성장을 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이 박모세 성악가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박모세 군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어머니가 임신 4개월째에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머리의 뒤쪽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뇌가 자꾸 크면서 흘러나오게 됐고,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죠. 사람 머리 밖으로 뇌가 삐져나온 상태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이래 갖고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살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일찌감치 낙태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러세요. 낙태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술실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요. 살려달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달리 먹었다 합니다. 살려봐야 되겠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출산하자마자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했습니다. 물론 중복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훌륭한 성악가로 자라난 이 모습, 그리고 옆에 박수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생명이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뇌의 70%, 90%를 절단했어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너는 힘들 테니까 태어나지 말아라 하고 길을 막는 게 그게 과연 할 짓인가 싶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 그 화살은 언젠가 우리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당신을 부양하기 힘드니 좀 사라져 주시오 하는 얘기를, 그죠? 언젠간 듣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 옛 선조들이 했던 길들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 싶습니다. 박현모라는 역사학자가 세족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였나 하는 이제 책을 낸 게 있고요. 이게 논문도 같은 제목의 논문도 나와 있고 한데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1423년 세종께서 즉위하신 지 4년 5년이 되던 그때에 강원도에서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강원도 인구의 약 27%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기도 하고 먹을 것 찾아서 딴 데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전체에서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증발해버린 그 정도의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의 농사질 땅이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중에서 58%가 황폐화돼 버렸고요. 이렇게 됐던 것은 몇 년간 흉년이 겹친 데다가 장마가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젊은 임금 세종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세종이 내린 조치를 보면 오늘날에도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질 만큼 선진적이고 아주 대단한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굶주린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라,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금지됐었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우리 동네 도저히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딴 동네를 가거나 먹을 것 찾아서 이제 농사지을 때 찾아서 딴 도를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빗장을 걸어 잔 겁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오면 다 같이 굶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굶어 죽든 말든 당신들끼리 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도 모자라니까 여기 좀 끼어들지 말아라 하는 게 이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경계가 뭔 관계냐, 그죠? 그리고 없다 하면 없는 데서도 서로 나눠 먹어야 어떻게 같이 사는 방법이 나오지. 먹을 거 얼마 안 되니까 너는 좀 굶어 죽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진휼업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했다. 다른 말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먹이고 살려냈느냐 하는 것을 지방 관리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돌보라는 그런 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로 이렇게 금전질 사람들이 곡식을 타러 오는 곳을 진제장이라 했는데요. 그 진제장에 올 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옷이 없으면 배로 단삼과 치마를 만들어서 입히게 했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에 왜 임금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하고 옷이 없는 여자들한테는 옷을 주고 이걸 왜 했느냐 하면요. 우리 체면에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여자가 남루한 꼴로 옷 다 떨어져 갖고 젖가슴이 드러나고 엉덩이가 드러나고 하면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그죠? 그 어떻게 곡식 탄다고 그 시장에 가고 이렇게 사람들 보겠어요? 그래갖고 체면 따지다가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올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옷을 해 입혀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대단한 조치지요. 그리고 셋째로 선심이 있는 승도를 뽑아서 기민을 구제한 애를 맡겨라. 이거는 이제 강원감사로 갔던 황희의 얘기이기도 한데요. 세종의 명을 받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냥 관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재물에 대해서 거리를 둘 줄 아는 스님들을 뽑아갖고 그 스님들한테 일을 맡겨라. 그럽니다. 이런 특기할 만한 내용들이 이 세종의 조치, 무려 500년 전의 조치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린 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나라의 임금도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동을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찾아오면 우리 먹을 거 부족하다고 그 사람들 쫓아내지 말고 같이 살자. 이런 조치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 30년, 40년 전에 비교해서도 놀랄 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죠? 2018년도 세계은행이 발표한 경제 수치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생명이나 좀 불편하게 여기는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게 아니라 들어오지 말아라. 우리 먹고 살 게 없다. 이러고 있지 않나. 둘째로 세종 때도 500년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먹는 것만 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심이 있고 품위가 있고 그걸 어떻게 지켜줄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낙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품위들을 제대로 지켜왔는가? 어쩌면 선동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매도하고 그래서 인간의 품위를 서로 잃어가는 일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면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그렇습니다. 세종 10년 그러니까 1428년 무렵에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교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런 무도한 자를, 저런 도리를 모르는 자를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상소가 빗발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하신 일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 일을 엄벌로 다스릴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효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틀렸다,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런 식의 고발과 그 비난이 우리 사회의 큰 목소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본보기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함께 머리를 모으고 뜻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감사합니다.